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이요, 좀 관망세 속에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로 지지하면서 0.21% 오른 2626.87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제주로 올라선 불닭볶음면 신화, 삼양식품은 급등 한 19% 넘게 급등을 했네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어제보다 1.11% 내린 725.07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가까이 내리며 1389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2도. 비가 오다 말다, 또 거세게 오다 말다, 밀당 같은 그런 하루네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고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비 오는 압구정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에 딱인 선곡이었죠. 문자 좀 볼까요? 문미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소장님, 학교종이 땡땡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오프닝 시작할 때 띵동 땡동 하잖아요. 종소리가 정말 정겹죠? 이순자님께서도 같은 마음 전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영래님께서 주말에 텃밭에 물 주러 갈까 했는데 비가 와서 일이 줄었네요. 고마운 단비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베란다에 저도 루꼴라랑 바질이랑 상추 키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창밖에 보면서 빗물 열심히 마시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맛있게 먹어줄게, 어서 자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무섭나요?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에 관한 모든 것 방과 후 차차차, 그리고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으로 떠나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은행이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죠. 그래서 좀 불안한 저축은행에 예금할 때는 4천 몇백만 원까지만 해야 안전하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예금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제도 개편입니다.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곳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농수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정기 예적금 등입니다. 여기서 1억 원이라는 한도는 은행 한 곳당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은행이라면 통장을 아무리 지점마다 여러 개로 쪼개 놓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A은행 통장이 5개라도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더해 1억 원까지만 보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등의 경우 동네마다 이름은 같아도 각각 다른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따라 A 농협에서 1억, B 농협에서 1억, 이렇게 통장 하나당 1억 원씩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정해놓는 이유는 사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은 그 은행에 몰려가 돈을 찾으려고 할 텐데요. 은행은 통상 예금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대출로 내보내기 때문에 갑자기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가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그 어떤 은행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좀 불안하다는 소문이 들리더라도 5천만 원 이하로 예금해 놓으신 분들은 돈 찾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뜻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정해놨던 겁니다. 이제는 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이렇게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앞으로 금리가 더 높은 곳을 찾아 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가령 어떤 저축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면
1억 이상의 돈을 예금하고 싶을 때도 생길 테죠. 예를 들어 1억 3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만약 그 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들리고 내 만기는 몇 달 안 남았다면 그럴 땐 그 저축은행에서 되려 3천만 원을 대출받는 것도 요령입니다. 1억 3천만 원을 예금했고 3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저축은행이 망했다. 그럼 예금과 대출이 서로 상계가 돼서 1억 원만 예금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내 1억 원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꼭 알아두시면 좋은 금융 상식입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역에 따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날은 운전을 잘하는 분들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최 기자님이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한 내용이 있죠. 비 오는 날의 운전 꿀팁. 네. 사실 이런 날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좀 많이 있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시승차를 타고서 강원도 원주를 좀 다녀왔었는데 네. 이것도 다음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썬팅이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차를 타고 갔는데 네. 비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도 좀 안 그래도 좀 어두컴컴했는데 이게 겹치니까 굉장히 좀 시야 확보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듯이 이제 운전 실력과 관계없이 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좀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올 때는 굉장히 좀 매섭게 오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던데 이런 날씨는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을 시켜도 시야 확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한낮에도 좀 굉장히 어두컴컴한 그렇게 구름이 많이 낀 날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게 최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확실히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사실 사고라는 거는 예고 없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리고 나만 조심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 오는 날에 특별한 안전운전법이 있을까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천천히 다녀라. 이거는 굉장히 너무 유명한 팁이잖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다녀라, 앞차와 거리를 좀 벌려라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번 강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비 오는 날을 넘어서 안전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천천히 다니고 앞차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좀 더 다른 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헤드램프를 웬만하면 꼭 켜고 다녀라라는 겁니다. 헤드램프. 네, 사실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대체로 이 오토라이트 기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좀 주변이 어둡다 싶으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차를 같이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옛날 분들은 이거를 꼭 항상 꺼두고 맞아요. 뭐 저 같은 사람 항상 오토로 해두고 알아서 꺼지니까. 근데 같이 쓰면은 나중에 꺼놓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전 모르고 운전하니까. 예, 그리고 또 가끔 발레 파킹 같은 것들을 맡겨보시게 되면 이거를 꺼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한 번씩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한낮에도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한낮 동안에도 이걸 켜고 다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켜고 다니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안개가 꼈다 할 때도 켜고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 하나를 켜는 것만으로도 시인성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시인성이냐면은 운전을 하고 있는 나의 시인성이 아니라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안전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피해갔을 때 확실하게 좀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환경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식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헤드램프를 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순간이 있을 때는 이 헤드램프가 조금 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빛이 좀 많이 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우리 눈앞에서 불을 깜빡깜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저기 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이트를 켜라. 우리 차도 지금 여러분들 라이트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팁이 있다면요? 사실 비 오는 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야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야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와이퍼를 적절한 속도로 작동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유리 관리가 같이 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유리 관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유리하고 와이퍼를 같이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와이퍼를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쓰시게 되면은 특히 지금은 좀 계절이 지나긴 했지만 네. 겨울이라든가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고 눈이 왔을 때는 얼음알갱이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 상태로 와이퍼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와이퍼에 붙어있는 고무 날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상태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와이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빗물 줄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제 시야가 확보가 좀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리에 유막이라고 부르는 요 기름때가 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요거를 한 번씩 지워주셔야 되는 게 바로 유리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유막은 도로 위에 먼지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 가스 이런 것들하고 좀 다 엉키게 되면서 유리에 엉겨붙게 되는 기름막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물하고 기름에서 아무래도 좀 상극이다 보니까 그 상태로 비를 맞게 되면은 이 물이 굉장히 미끌미끌한 표면 위에 뭉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삭제를 해주시는, 지워주시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교체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이게 고무가 찢어지거나 했을 때 그거를 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정한 시기를 정해 두시고 그때마다 같이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딱 1년마다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인, 어떤 소리가 이상하다 그런 거를 알고 우리가 교체 시기가 됐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워셔액을 사용을 하게 되죠. 네네. 그때도 한 번씩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와이퍼를 그렇게 작동을 시켰는데 굉장히 좀 불쾌한 끼기익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두둑두둑 네네. 이렇게. 그럴 때는 내 차 유리에 유막이 낀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지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워셔액이 닦이는 그 모양을 보시고 중간중간에 선명한 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와이퍼가 저 부분이 찢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폭설 한참 오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유리와 와이퍼 관리 이런 거 배워봤고 발수 코팅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네. 광고를 보면 막 양동이로 물을 뿌려도 깨끗하다 네. 막 그러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걸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 광고가 마냥 틀린 건 아닌데 조금 과장된 측면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는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맹신을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 발수 코팅의 원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유막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지워내고 그 위에다가 물을 튕겨내는 새로운 막을 씌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품의 성질이라든가 시공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 막이 좀 두껍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비싼 돈을 주고 유막도 제거하고 발수 코팅도 했는데 유막이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쾌한 끼끼익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드드득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운행 환경이 어떤가 그리고 그날의 날씨가 어떤가에 따라서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 발수 코팅 믿고 나는 이거 했으니까 그냥 빨리 달리면 다 날아갈 거야 하고 와이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와이퍼는 반드시 이 발수 코팅을 했다 하더라도 작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양동이로 물 붓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죄송해요. 이게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장난기가 좀 있거든요. 네네. 물웅덩이가 있으면 밟고 가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들이랑 똑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밟고 가게 되면은 이제 의도치 않게 다른 차로 물 한 웅덩이가 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게 일부러 그렇게 밟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발수 코팅을 100% 신뢰를 하시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막 현상 요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타이어 마모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타이어가 많이 다른 상태라면은 타이어 주변에 물로 막이 생기는 이 수막 현상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타이어에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은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물을 옆으로 다 밀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좀 많이 마모가 된 타이어를 끼고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거나 웅덩이를 밟고 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전문 드라이버가 와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라면은 특히 좀 교통량이 많다거나 고속도로를 주행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이거는 밟을 게 아니라 피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달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피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타이어도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조금 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점검하러 가서 뭐 앞뒤를 좀 바꾸기도 하고 많이 마모됐다 그러면 아예 전체 바꾸기도 하고 좀 타이어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비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제가 운전하다가 뭔가 끽끽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된 건가 하고 갔더니 이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된 건 아닌데 그럼 왜 이런 소리가 납니까 하니까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뭔가 녹이 슬거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소리가 마찰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브레이크 패드, 뭐 브레이크 이런 것도 점검 필수죠.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비가 온 다음 날 보면은 내 차의 이 바퀴 쪽에 녹이 굉장히 많이 쓸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보는 입장에선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주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브레이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 브레이크 패드라는 것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을 먹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동거리가 더 늘어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두께가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조금 많이 달아 있다 그런다면은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길이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장마철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해서 내 차의 제동거리를 확실히 좀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몇 년간 워낙 집중호우가 잦다 보니까 이 침수 대처 요령도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최근에 좀 지하 주차장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온다 혹은 우리 집이 좀 산하고 좀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침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좀 홍수가 날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다거나 했을 때 같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를 고지대로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마냥 틀린 말이 아닌 게 아무래도 비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지하 주차장 깊숙한 곳에 차를 보관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주차장과 함께 차도 같이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옮겨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다리 밑에 이제 굴다리 같은 터널 같은 데서 맞아요. 침수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네. 사실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도 그런 곳에 있는 배수로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정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는 그 안에 이제 물이 차게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비가 오는 날 운전을 하고 있고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지 내가 탈출을 할 수 있는가, 대피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좀 어쩔 수 없이 웅덩이가 생긴 곳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좀 낮은 속도라고 할지라도 꾸준하게 속도를 유지를 해서 지나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희님께서 지난해 지방 다녀오는 길에 폭우를 만나서 바퀴 반 정도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다고. 근데 바퀴 반 정도면 침수인가요? 이거 정기 점검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런 정도로 차가 잠겼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속도를 이용을 해서 빠져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중간에 멈췄다거나 이제 후진을 했다라거나 했을 때는 배기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차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정도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딱 날에 맞게 최정필 기자님이 좋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존박의 네 생각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를 쭉 보고 있는데 낯익은 그 얘기가 계속 와서 이게 누구지 하고 보니까 우리 같은 지붕 아래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파워 FM의 박하선의 시네타운의 주인장이죠. 박하선 씨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웃집 소장님, 이웃집 시네타운 캔디 놀러 왔어요 하시면서 잘한다 잘한다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같이 동네 이웃이라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딸기 놓고 가심, 두릅장아찌, 매실장아찌, 라구소스 만난 거 나눠주는 사람, 먹을 거 주는 좋은 사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박하선 씨, 류수영 부부가 이제 같은 어씨기도 해서 류수영 씨가 가깝게 지내는데 박하선 씨가 저희 가족을 정말 많이 챙겨줍니다. 또 어남 선생님 음식도 나눠주시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응답하라 1988 같은 또 오가는 정이 가득한 분인데 또 이렇게 응원 문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 최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하선의 시네타운도 종종 좀 생각해 주세요. 1부에서 비 오는 날 안전운전 팁을 대방출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호우주의보가 좀 발령이 됐네요.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또 감속 운전하셔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보니까 황연경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들 특급 전사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일주일 휴가 나와요. 이제 153일 남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와, 특급 전사.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우,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황연경님 아드님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군생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박하선 씨가 문자 왔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 반응을 막 보내주셨어요. 와, 캔디. 그리고 비온다님께서 캔디요. 그러고 보니 소장님과 캔디 두 분 많이 닮으셨어요 해주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정말 저는 이제 민낯으로 서로 마주할 때 저는 못 알아볼 정도인데 박하선 씨, 우리 캔디는 항상 알아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화장 전후가. 네. 네. 캔디 남편이 류 씨가 아니었지 소장님하고 같은 어씨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어남선이라고 해서 어씨, 저희 같은 종친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 액수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은행이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됐는데 보호 금액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곳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농수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정기 예적금 등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치에 따라 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한 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3천만 원, 2번 5천만 원, 3번 1억 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장이 끝났다고 투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뜨거운 보충학습. 저 어예진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그려지죠.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영 PD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 PD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벌써 훅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여행 목적지 우리가 싱가포르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그 사이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러면 모두 다 같이 네. 일본으로 가는 건가요? 오늘은 일본으로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 네. 일본에서도 뭐 다들 뭐 오사카나 도쿄나 아니면 뭐 홋카이도나 이제 자주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디예요? 네, 여기가 도야마 알펜루트라는 곳입니다. 알펜루트? 네, 알펜루트.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디쯤 위치한 거예요? 뭐 큰 도시로 얘기하면은 나고야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본 중부 지방을 일본어로 이제 큐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약간 이미지가 노잼 지역? 노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또 알고 보면은 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 얘기도 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써 있기는 하는데 네. 눈 얘기를 하셔서 저는 오히려 삿포로 이쪽 가장 북동쪽을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위도상으로 보니까 뭐 충청도쯤이네요. 네, 근데 여기가 일본에서도 홋카이도도 있지만 가장 눈이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으니까 뭔가 알펜루트, 북알프스의 알펜루트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그래서 거군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알프스 이름 붙은 곳이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 알프스가 있고요. 이제 진짜 알프스. 진짜 알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남섬에 가면은 자기들이 서던 알프스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긴 정말 알프스랑 흡사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이 북알프스가 있죠. 기타 알프스. 그렇군요. 이 지역이 바로 그 북알프스 지역이고요. 네. 한 군데가 더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디요? 우리의 영남 알프스. 얼음골이 있는 영남 알프스. 그렇군요. 네. 눈 근데 얘기. 이제 이 곳이 네. 겨울에 한 20m까지 눈이 와요. 와. 네. 20m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 최고점이 이 알펜루트 지역에서 최고점이 이 무로도 지역인데 여기가 네. 한 2,45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는 접근로에 제설차들이 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옆으로 치워놨어요. 눈이 많이 오는 곳들은 그래서 원래 제설을 이쪽에 잘하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네. 아스팔트 길에 이렇게 서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양 옆으로 눈 벽이 거의 한 30m 정도 되는 그것도 장관이겠네요. 네, 그런 벽이 있는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지금 뭐 5월, 4월 말, 뭐 5월 지금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일단 뭐 2,000m 넘는 고원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녹기도 하고요. 제가 갔을 때도 바람만 좀 불면은 0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햇살은 따스한데도. 그리고 일단 워낙 많이 오는 데다가 또 이제 관광객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네. 일부러 좀 이렇게 높게 쌓아 올려서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알펜루트라는 게 어느 지역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걸쳐 있는 어떤 산악 루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행 전문가 우리 네. 탁 PD님이 제안하는 여행의 정석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나고야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고야 인 아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알펜루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히다 산맥이라는 그 북알프스에서도 굉장히 웅장한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개척해 놓은 루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여기 올라갈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푸니쿨라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는 그런 뭐 이걸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산악 열차도 아니고 케이블카도 아니고 케이블카인데 케이블이 땅에 있는 그래서 두 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사전차도 타고 산악 열차도 타고 위에 올라가면 또 버스도 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맥의 반대편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를 만일에 가져가게 되면 렌트 같은 걸 해가서 가져가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내 차는 이미 저 아래쪽에 세워놨으니까 반밖에 못 가보고 정점에 올라갔다가 올라온 코스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만일에 이제 차를 좀 옮겨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넘어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차 운전하는 사람은 죽어납니다. 그 산맥을 디귿자로 돌아서 반대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나고야에서 그 넘어가서 네. 또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고야에서 그 알펜루트 그 무로도 쪽으로 갈 때 네. 만나게 되는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누야마 성이고요. 이누야마. 네, 이누야마 성이 일본에서도 3대 보물 성이다 이게 그렇게 지정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아담하면서도 예쁘면서도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천수각이라는 곳에 올라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는 성을 쌓더라도 지형에 의존해서 쌓은 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한산 성이라든지 뭐 북한산 성이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건물 자체의 웅장함은 우리 성에서는 보기가 좀 힘든데 일본은 나무가 좋거든요. 이 삼나무들이 20m는 뭐 기본이고 뭐 길쭉길쭉하게 자라니까 이 나무들을 가지고 그 토대를 잘 쌓으면 굉장히 높은 성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건물로 치면은 한 7층 정도 높이 되는 곳에 이제 그 성의 메인 발코니, 이 천수각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이제 남아로 태어났으면은 뭐 자기의 성을 한번 쌓아봐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속담이 나오는 게 이런 네. 이유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그 무르도 쪽으로 갈 때 네. 빼놓으시면 안 되는 곳이 다카야마라는 곳입니다. 다카야마. 네. 다카야마 여기 술 생각나는 곳인데. 어떻게 또 아시죠? 이름만 듣고 이렇게 아실 정도면 내공이 장난이 아니신 건데요. 아니 저기 그 선술집에 홍보 문구에서 그렇군요. 다카야마 네.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다카야마가 그냥 한자로는 고산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전역에 다카야마라는 지명은 좀 흔한데 여기는 그래서 히다 다카야마라고 딱 좀 불러주셔야 네. 그 히다 산맥 쪽에 그 다카야마 이렇게 좀 특정이 되고요. 여기가 양조 역사가 네. 300년이 넘은 와. 일본에서도 맛있는 술을 만드는 곳들이 또 몰려 있기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해외에 가도 뭐 캘리포니아, 프랑스 이런 데 가면 와이너리 가듯이 네네네. 또 맥주도 양조장에서 갓 나온 맥주 마시면은 정말 그렇죠. 맛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항아리에서 갓 나온 사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번에 시음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항아리에서 갓 나온 걸 뭐 떠서 먹고 약간 이런 거보다는 네. 거기에서 일단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만드는 개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조장마다 만들고 있는 사케의 종류들이 이제 자신들의 분류법으로 뭐 다이긴조, 긴조, 준마이, 뭐 도쿠베츠 혼조, 그러니까 특별 본양조, 뭐 이제 그런 식의 이름을 붙인 여러 가지 술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맛이 궁금한데 한 병을 사서 마시기에는 뭔지도 모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독특한 시스템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네. 일단 미니 교토라고 불릴 정도의 굉장히 아주 고색창연한 그런 거리들이 쫙 있고요. 네. 그 거리의 양옆에 다 양조장이 있습니다. 양조장을 알아보시는 방법은 스기타마라고 해서 네. 삼나무로 된 공을 걸어놨어요. 삼나무로 된 공을 걸어놓은 곳은 양조장이다. 삼나무 이파리기로 공을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그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술을 빚기 시작할 때 걸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다 햇술이 완성. 먹고 싶은 사람은 그 푸르름이 남아있을 때 가서 술을 청하면 햇술을 마실 수가 있고 너무 재밌는데요? 술이 좀 잘 익은 걸 먹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게 완전히 갈색으로 변했을 때 가서 술을 청하면 완전히 익은 거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요즘은 다 그냥 이제 마케팅으로 걸어놓는 거라 그거 보고 찾아가시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게 걸려있으면 양조장이구나. 딱 들어가시면 네. 동전교환기가 있습니다. 네. 동전교환기는 우리 옛날에 오락실에 네네. 많이 있었잖아요. 지폐 넣으면 차차차차차. 거기 가서 지폐 많이 바꿨다가 어머니한테 등짝도 맞고 그랬는데 여튼 그래서 그 지폐를 이제 토큰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그 토큰이 이를테면 이제 시음 쿠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판기 같이 생긴 이제 이런 술을 이제 따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쫙 있고 네. 거기에 번호랑 술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기억하고 동전을 넣으면 딱 한 컵이 딱 시음용이 딱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그걸 딱 마셔보고 이건 이런 맛이군. 귀엽다. 좋아, 이게 그러면 31번. 오케이, 네. 알았어. 자, 여기 일단 50번까지 있으니까 띄엄띄엄 해가지고 몇 가지만 내가 해보자. 해가지고 딱딱딱딱 해보고. 그렇게 네. 조금씩 시음하다가 취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빛 변한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여튼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술을 자기가 직접 마셔보고 사는 거니까 그럼 또 좀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술 관련해서도 좀 여행도 많이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 술에도 좀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좀 부러움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코스를 보니까 온천도 유명한 곳이 있나 봐요. 그럼요. 여기 온천이 좋은 게 두 가지나 있는데 네. 게로 온천과 쿠사츠 온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게로 온천 같은 경우에는 게로 온천, 쿠사츠 온천이 둘 다 일본의 3대 온천에 속하거든요. 이야, 그게 두 곳이 여기에. 네, 여기에 반대편이긴 한데 그래서 게로 온천을 첫날 밤으로 잡으시면 마지막 날 밤에 쿠사츠에서 끝낼 수가 있고 쿠사츠에서 첫날 밤을 잡으시면 마지막 날 밤에 게로 온천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일본 3대 명천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가 다 있겠죠. 일단 1000년 이상 이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일본 온천 역사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계로 온천의 경우에는 미인탕이라고 할 정도로 네. 여기가 탁월한 온천수 수질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알칼리성이어가지고 즉시 느껴져요. 뽀득뽀득 보들보들 미끌미끌해지는 게 즉시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계로 온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 메구리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에 가면 이제 그 욕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천에 갈 때 이렇게 입는, 그래서 그 숙소에 가면은 욕의를 다 이렇게 빌려주게 되고 그 욕의를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가능해요. 거기 일본에서는 그게 흠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입고서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뭐 한 100년 전, 2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일단 그 길거리 자체가 너무들 다 이렇게 예쁘게 좀 가꿔놨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은 참 그런 자기 고장을 예쁘게 갖고 나가는 마음 같은 거는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 쿠사츠 온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여기가 유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네. 분당 32,000리터의 온천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요새 보면 이제 온천이 옛날에 개발된 온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량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오래되면. 그다음에 이제 온천수의 이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열해서 이렇게 온천욕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곳은 여전히 이 32,000리터가 매 분마다 펑펑 솟아나고 이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살아있네. 그래서 네. 이거를 자연적으로 식혀줘야 각 그 온천 목욕탕에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부터 그 식히는 나무 수로가 있었고요. 그걸 이제 유바타케라고 하는데, 네. 그런 그 온천수를 식힐 수 있는 전통적인 시스템, 이게 또 여기에 굉장히 큰 그런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 음식 빠질 수 없거든요. 여행할 네네네. 때 지역마다 유명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음식 추천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고야가 네. 참 저평가되어 있는 미식 도시다라고 이번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다른 곳들이 막,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오사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음식들이 많이 유명하지만 나고야에도 아주 독특한 음식들이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이 알려진 다른 도시들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또 맛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일단 나고야 음식의 특징은 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이 이제 붉은 된장, 하치오 미소라고 하는 그 붉은 된장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 나고야를 굉장히 유명하게 해주는 것이고, 나고야 음식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주는 것인데, 맛이 굉장히 깊고 좀 진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드셔보시면 짜장이 들어갔나? 그 정도로? 라고 느끼실 정도로 좀 구수하고 달기도 하면서 좀 깊은 맛이 납니다. 그렇군요. 장어덮밥도 유명하지 않아요? 장어덮밥을 이번에 제가 사연이 먹으려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눈물이 좀 아른아른한 경험이 있었는데, 네. 여기 장어덮밥 진짜 유명하거든요. 네. 이 장어덮밥을 히츠마 부시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히츠마 부시가 뭐냐면은 약간 오목한 그런 칠기 그릇에 이제 밥을 담고 그 위에 아주 호기롭게 장어 한 마리를 이거 양념을 아주 잘 해가지고 구운 장어 한 마리를 딱 얹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걸 먹을 때 4등분을 해서 먹으라 그러거든요. 나눠서. 네, 일단 주걱으로 10십자로 나눈 다음에 처음 4분의 1은 그냥 먹고, 그 다음 4분의 1은 뭔가 이제 고명 같은 걸 얹어가지고 뭐 이제 파랑 무슨 뭐 와사비랑 우메보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명을 얹어가지고 먹고, 나머지 4분의 1은 이제 오차즈케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다시 국물 같은 걸 주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말아서 먹고, 그럼 나머지 4분의 1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한 번 더 먹어.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딱 드셔도 지금 이게 먹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제가 11시에 문을 여는 집에 이제 10시 45분에 갔다가 네. 줄을 안 선 걸 확인하고, 그렇다면 급한 용물 좀 해결하고 와야겠다. 호텔이 멀지 않았거든요. 네. 급한 용물 해결하고 왔더니 벌써 줄이 쫙 선 거예요. 아이고.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4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드셨겠네요? 네. 그래도 드시긴 드셨죠?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게 2시간이 지나면 포기를 하고 싶어도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우니까. 이 주식에서의 손절매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에서 그러네요. 빠지는 포인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아까워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가 결국에 그래서 4시간 반을 기다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는 피천득 선생님의 은전 한입이라는 수필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이 한 그릇이 받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는 사실 많은데 저희가 한 40초 정도 남았거든요. 네. 이 지금 이곳 언제쯤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제가 다녀온 때가 시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늦봄 정도가 날씨도 괜찮으면서 여전히 위에 올라가면은 그런 눈 벽을 볼 수가 있고 그 눈 벽의 정점에 도달하는 때가 바로 이 우리로 치면은 한 4월 중순 이후 5월 초 이때죠. 그러면 지금이 적기다. 그렇군요. 하지만 일본의 연휴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이때는 사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동동 떠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렇군요. 내년은 또 기약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치에 따라 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한 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1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 첫 번째로 김태영님께서 참 1억 원 모으기도 힘들고 편의점 상품권에 당첨되기도 힘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김태영님 당첨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1억 원 모으면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8358님 통장에 1,000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방과후 목돈 연구소와 함께라면 조만간 그날 올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 가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과일 배달 준비하며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신 강미라님까지 편의점 상품권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으로 오늘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